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 감정으로 가족들을 대하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색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입니다. 지은이는 박우란, 펴낸 곳은 유노라이프입니다. 지은이는 10년 넘게 1만여 회 이상 심리 상담이나 꿈 분석을 진행한 심리 분석 전문가로 왜 유독 엄마와 딸은 애증 관계로 얽히는지, 어떻게 감정 대물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처럼 대를 이어 쌓이는 감정의 도구로부터 내 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심리학 연구와 상담 사례를 들어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특별히 이 책은 세상 모든 엄마와 딸이 겪는 집요한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는 엄마의 감정적 소외 속에 자란 딸이 엄마가 되어 또다시 자신의 딸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엄마, 딸, 여자의 완고한 심리적 결합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는 나의 엄마와 다른 엄마의 길을 걷고 또 내 딸이 어린 시절에 나와 다른 딸의 길을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엄마의 무의식이 딸에게 극적으로 전이되는 통로인 감정이나 시선, 결핍, 모성, 남편을 차례로 점검하고 나서 여자로서,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나누어져서 그 안에 35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3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나도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싶었다. 여성 동료가 대부분인 직장에서 근무하던 경희 씨는 혜성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경희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위인 혜성 씨를 언니처럼 여기며 좋아했고 친밀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지냈죠. 경희 씨가 보기에 혜성 씨는 외모가 아름답고 성격도 좋고 재능도 많은 사람 같아서 부러워하면서 따랐습니다. 직장 내 여성 팀장도 경희 씨와 혜성 씨 모두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경희 씨 눈에 팀장이 혜성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챙기고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팀장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작은 마찰들이 일어났죠. 함께하던 프로젝트에서 경희 씨가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경희 씨가 나름의 생각으로 혼자 결정하고 팀원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폭발적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뜬금없는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혜성 씨가 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나오자 혜성 씨와 경희 씨의 표면적인 싸움으로 번졌죠. 경희 씨는 혜성 씨가 자신에게 지적하고 나오는 상황을 엄청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혜성 씨는 도무지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죠. 혜성 씨는 어떻게든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경희 씨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경희 씨는 혜성 씨가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느꼈습니다. 팀장도 납득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경희 씨에게 접근하면 경희 씨는 혜성 씨와 팀장이 함께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전쟁으로 주변 동료에게까지 불편과 긴장이 전이되고 직장 내 분위기가 여간 어지러운 상황이 아니게 되었지요. 도무지 이대로는 직장 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한 팀장은 아는 분을 통해 집단 심리치료를 요청했지요. 편애의 대가. 집단 심리치료를 시작한 초기, 경희 씨는 혜성 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고 화를 냈다고 엄청난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혜성 씨는 경희 씨의 분노가 왜 자신에게 향하는지 납득할 수 없어 더 화를 내고 있었죠. 여기에 자신이 좋아했던 경희 씨에 대한 배신감마저 크게 들어 고통스러워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주간 정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난무하던 중 경희 씨가 갑자기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경희 씨는 늘 언니를 편애하던 엄마에 대한 갈증과 분노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는 엄마의 태도였습니다. 같은 팀 내에서 팀장님이 혜성 씨를 더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그 화를 혜성 씨에게 투척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경희 씨가 어느 순간 사로잡힌 환상은 실제 팀장과 혜성 씨와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언니의 관계를 투사한 것이었고 언니와 엄마에게 내고 싶었던 화를 팀장과 혜성 씨에게 표출한 것이지요. 경희 씨의 상황을 전해 듣자 혜성 씨는 그제야 왜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왜 생각지도 못한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이해했고 경희 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씨는 혜성 씨를 좋아했기에 부러워했지만 그 부러움 뒤로 따라붙은 시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표면 위로 분출시켰습니다. 그 시기심은 엄마의 편애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난 결핍 때문만은 아닙니다. 편애로 인한 상처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가진 욕망을 은폐하고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공격자와 박해자로 만들고 실제로 과도한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는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현할 수 있지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이와 어머니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기심은 아이가 선망하는 어머니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충동과 욕망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고 좌절될 때, 그 좌절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원한으로 간직할 때 박해,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적절히 통과되지 못하면 자신과 자신을 박해한다고 생각하는 대상도 함께 파괴하려는 충동과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는 대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이지요. 사실 이러한 원시적 시기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 왔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결핍과 결여,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경험을 수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실이 일어났으나 심리적으로는 그 상실을 용인하지 않은 채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한편 시기심은 부러움과 단짝을 이룹니다. 부러움에 동일시가 일어나 어떤 대상을 극도로 좋아하다가도 그 동일시의 욕망이 중독되지 않을 때 부러움은 돌연 시기심과 공포심으로 돌변하기도 하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유난히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서 내가 가지고 싶지만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편애받는 쪽은 행복할까? 편애받는 쪽은 그 편애 덕분에 피해를 겪은 형제들보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편애가 주는 대가는 생각외로 가혹하기 때문이지요. 늘 편애받고 자란 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 여자 형제들을 대신해 부모에 대해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누가 책임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자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일종의 복수심, 네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얼핏 당연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다 편애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매들 중에 편애를 받고 자란 딸은 아들과는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와 딸이 매우 심하게 밀착된 상태에서 엄마가 딸의 모든 것에 끝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그 결과로 엄마는 나머지 딸들에게 끝없는 희생이나 돌봄을 나누어지게 하는데 엄마의 사랑이 늘 고팠던 이 딸들은 그렇게 엄마의 편애 속에서 무능해진 자매를 돌보느라 삶의 많은 부분을 대가로 치르기도 하지요. 경희 씨는 늘 엄마의 사랑이 고팠고 엄마와 언니가 한 몸처럼 밀착되어 있으면서 일으키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엄마와 언니는 경희 씨의 경제적 여유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경희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결핍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언니와 엄마를 위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태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엄마와 언니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 넣어도 고마워하거나 경희 씨를 소중히 여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만 서운한 것이 생겨도 더 화를 내거나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경희 씨는 경희 씨대로 원한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이 분노는 무언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관계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혜성 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 심지어 그 팀장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런 화를 자신이 겪어야 하는 것에 당황했지만 경희 씨가 자신의 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전보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분노가 쾌락을 동반할 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직장 내 팀장과 혜성 씨에게 표출했던 경희 씨의 분노는 무의식적으로는 선택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유사한 구조나 환경, 관계에 놓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니 마땅히 위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복에는 복수의 쾌락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와 상실에 대한 애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남을 때 그것에 매몰되어 상처를 반복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신의 상처로 인한 분노를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한다고 느끼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고통을 발산시키고 그 고통을 담보로 지속적으로 분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희 씨는 분석 과정에서 혜성 씨나 팀장이 그런 복수를 감행해도 좋을 만만한 상대였을지도 모른다는 성찰을 해냈습니다. 그들을 감정의 대상으로 놓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악화되어도 직장 내에서 본인은 약자로 남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들어있었다는 것까지 통찰해낸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요. 경희 씨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받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애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한으로 놓아주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그런 자신을 끝까지 보듬지 못하는 엄마와 언니를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고 자신의 삶으로 현실의 관계들 안으로 새롭고 생생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용기를 냈지요. 상처투성이 엄마의 사랑법. 베이비붐 세대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며 자란 여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나 노골적으로 가정 내에서 배척되는 것이 유난스럽지도 않은 시절이 있었지요. 순정 씨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혼 위기에 놓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상담에 앞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겠다고 부모 상담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이지요. 시작부터 오열하며 줄곧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순정 씨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줄줄이 딸을 낳아 시어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순정씨 어머니가 또 막내딸 순정씨를 낳자 시어머니는 핏덩이인 순정씨를 찬 아랫목으로 밀쳐버리셨죠. 순정씨 어머니는 그래도 꼬물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못해 아이를 안고 동네 교회로 도망치듯 찾아갔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미음을 끓여 먹이며 간호해준 덕분에 갓난쟁이 순정씨와 어머니는 간신히 몸을 회복했지요. 순정씨는 친할머니의 구박 속에서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고 남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사람을 만나 일생을 고생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척스럽게 노력한 대가로 집도 마련하고 재테크도 제법 잘 되어 생활은 꽤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정씨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하는 순간엔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성실하고 성심을 다해 일하니 주변에서도 늘 찾아와 주어 보람도 있죠. 결혼 초기 어린아이 둘을 낳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본 순정씨 어머니는 딸이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아이들을 키워줄 테니 차라리 이혼하라고까지 했으나 순정씨는 그럴 수가 없었죠. 내가 선택한 남편을 버리면 이 남자가 죽을 것 같았고 어떻게든 결혼과 인생을 실패로 이끌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딸이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당장 자립할 역량이 없는 딸이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막막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딸이 이혼을 결정하고 친정으로 왔을 때도 도무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이와 화해시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딸 걱정을 가장한 엄마 자신의 걱정. 순정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정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딸의 불행이 아니라 딸의 이혼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집으로 들어와 아직 어린 손주를 키워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자신이 손주를 키워주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순정씨에게는 압도적일 만큼 컸지요. 순정씨에게 일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자신이 환영받는 느낌과 살아있는 느낌을 생생하게 가질 수 있었죠. 못 배우고 못난 사람 취급받으며 60대가 훌쩍 넘게 살아오는 동안 무수한 상처를 경험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잊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자신의 전부인 일을 그만두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순정씨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순정씨의 딸은 가장 힘겨운 순간에 친정엄마를 찾아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데 엄마의 그런 태도에 상처받고 좌절하면서 울부짖기도 했죠.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지옥 같은데 왜 엄마는 나를 봐주지 않고 들어가라고만 해? 라고 소리 지르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순정씨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순정씨가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딸의 귀소를 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있지만 진짜 딸의 고통보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딸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죠. 순정씨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나약하고 취약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소외시키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모녀 사이에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 엄마의 사랑법.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처가 많은 엄마일수록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순정씨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접촉할 수 있었다면 일단 멈추고 딸을 우선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벌어진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찬찬히 탐색하며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약해져 있을 때에는 무엇을 보호해야 할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전혀 가늠하기 힘들죠. 순정씨가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상태는 어른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처나 결핍으로 응어리진 지점이 크고 많을수록 그 시점에 멈추어 있는 어린아이의 자아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과 같지요. 순정씨는 지금 상처투성이인 어린 시절 자신의 눈으로 현재의 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미 많은 것을 극복해왔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 어른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정 씨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쉼없이 쏟아내는 모습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와 태도의 정당성을 동의받기 위해 상담실에 들러 저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동의해달라고 추궁하는 듯 했지요. 저는 순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순정 씨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박해와 내침에도 순정 씨를 절대 버리거나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남으셨고 순정 씨가 고생하는 걸 보며 아이들을 맡아줄 테니 이혼하고 돌아오라고까지 어머니는 말씀해 주셨어요. 순정 씨 어머님은 순정 씨를 지켜내려고 하셨어요. 순정 씨도 너무 힘겹고 지난 한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순정 씨는 딸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결혼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딸을 밀어내고 계세요.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이토록 두려워서 나는 내 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걸까요? 순정 씨는 지금껏 오열하던 울음을 일순간 멈추었지요.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순정 씨는 자신의 결핍감과 실제 결핍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오인, 정서적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주는 정서적인 충격과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순정 씨의 현실은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친정어머니가 결코 자신을 버리거나 놓지 않았다는 현실은 탈락시키고 있었죠. 그 시절 친할머니에게 받은 구박과 보호받지 못했다는 결핍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순정 씨가 받은 상처는 순정 씨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순정 씨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박해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 타자의 상처 안에 일생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 작업은 고통받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할지 냉정하게 맞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순정 씨는 위로와 지지 그리고 동의를 구하러 상담자를 찾았고 그러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순정 씨는 60대 후반의 어머니이지만 젊은 엄마들이 상담실을 찾아 아이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아이 문제를 고쳐주고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순정 씨의 경우도 결국 딸은 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친정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막막한 순간에 보이는 엄마의 태도 때문에 좌절하지요. 저의 어린 딸아이에게서도 발견되고 성인이 된 여러 여성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그저 나를 알아주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한, 내가 나의 결핍과 상처들로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소중한 나의 사람들을 내 안으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딸들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함께 견디어주는 누군가가 엄마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주면 그 다음은 스스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태도, 남편의 태도. 한창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영화는 꼭 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마저 생겨 영화관에 들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무성한 소문들처럼 눈물이 나기보다 오히려 여성이 겪는 현실을 디테일하게 드러낸 장면들을 보며 기분이 짐잠하듯 가라앉기만 했지요. 영화는 10수년 전을 거슬러 아이를 출산하고 3년간 육아에만 몰두하던 시간으로 저를 데려갔지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으로 뒤엉켜 복잡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일주일 정도 밑도 끝도 없이 종일 눈물만 흘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우 편하고 손쉽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겠으나 분석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눈물의 의미는 산후 우울증도 호르몬의 영향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린 생명을 쳐다보면서 예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는 등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다 사라지는 듯한 무기력감과 공허함에 빠져서 영화 속 지영이처럼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던 일이 적지 않았죠.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라기보다 그저 한 인간의 내밀한 고통과 갈등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아이에게 착취당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년에서 3년간은 엄마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좀 더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아이에게 내주어야 하는 시간이지요. 엄마의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아낌없이 가져가는 것은 아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로서 한 여성이 겪는 그 시기의 심리적 고립감과 상실감, 무력감에는 그저 호르몬의 영향이나 산후 우울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내밀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영화 속에서 지영이 보인 빙의와 같은 증상은 그간 억압된 하고 싶은 말들을 자신의 말뿐 아니라 친정엄마의 못다한 말까지도 자신의 증상을 통해 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개인의 섬세한 감정과 상태를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정 필요한 것. 하루 종일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는 여성이 단지 아이돌 보는 손이 지쳐 남편에게 바통을 이어주려는 것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야. 돕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라는 외침만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성도 자신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런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사노동 분배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숨 쉴 수 있는 소통을 하고 고립감에서 탈출할 출구가 되어줄 상대가
가장 친밀한 사람인 남편뿐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남편에게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즈음 많은 여성들이 친정엄마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서도 종일 남편을 기다린 아내와 아이를 상대해야 하는 남편에게도 숨막히는 일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능동적 동지애를 갖느냐입니다. 영화 속 공유는 꽤 자상하고 아내를 아끼는 남성이지요. 그래도 지영이는 아내로서 운이 좋은 편입니다. 현실에선 시댁과의 갈등에서 오히려 아내를 소외시키거나 뒤로 숨어버리는 남편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부부 상담을 오는 남편 중에는 그럼 내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애 볼게 라고 아내의 투정과 힘겨움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지요. 누가 아이를 더 많이 돌보느냐처럼 물리적인 분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종일 아이에게 지쳐있는 아내를 정서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태도이고 종일 직장일에 지쳐서 돌아와 조금이라도 함께 아이를 돌보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알아주는 아내의 태도입니다. 10년간의 수도 생활을 끝내고 모두가 반대한 전쟁 같은 결혼을 하고 둘 다 공부 중에 아이를 낳아서 돌보아야 했던 결혼 초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과 회식을 하고 야구장에 들렀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지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무력감과 고립감에 유난히 힘들었고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아이와 함께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돌아온 남편을 보고 오늘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아이를 품고 누웠지요. 그런데 아이와 저를 내려다보던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종일 그 멍한 눈빛으로 아이를 안고 자신을 기다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지도록 미안하고 아프다고 하염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지요. 그때는 남편도 울고 등을 돌리고 돌아놓은 저도 울었습니다. 힘든 수도 생활도 활기차게 잘 해나가던 남편과 나였는데 요 작은 생명 하나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버겁고 힘들구나. 요 작은 생명 하나를 지켜내고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니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기만 하구나 하는 생각들로 울었던 날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도와 함께 희생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의 고통과 무력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냐입니다. 무수한 날들을 남편과 갈등하고 반목하며 지내다가도 그때 남편의 손길과 울음의 진정성을 믿기에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취중이었고 자기 서름에 복받쳐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요. 의심과 혼란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출산 후 2, 3년간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고립되고 우울해지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감사와 축복으로 여기며 행복해야 한다는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가 만든 환상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만 무조건 피해를 겪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의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다른데 그 다른 구조가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 분위기나 전통과 만나서 특별한 피해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출산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단지 호르몬의 영향이니까 약물로 간단하게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언만큼 무책임한 것이 있을까요? 24시간 중 한순간도 나 자신에게로 돌아올 틈 없이 나 아닌 다른 조그만 생명체에게 집중하는 일은 아무리 소중한 내 새끼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묘한 상실감과 무력감, 숨막힘 등을 경험하게 합니다. 출산 후 내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막연한 두려움, 불안으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회는 모성이 마치 여성의 사람됨의 필수 조건인 듯 무조건 어떠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많은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에 의해 개인을 소외시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이미지와 사회적 조건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속이 골마가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조직의 영혼을 팔고 있는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우울한지도 모른 채 게임과 야구 중계에 몰두하기도 하지요. 어떤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미지로부터 소외된다면 그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약자이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여성은 엄마는 이래야 하고 남성은 가장은 이래야 한다라는 무수한 명제들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 번쯤은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역할과 이미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타인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나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심과 혼란이 나를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갈등과 공허 속 깊은 의심은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장소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